안녕하세요. 톡톡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여태 사연을 보냈던 구독자들 중에서도 어린 나이에 속할 것 같은데요. 저는 29살, 한창 청춘으로 매일이 아름답고 찬란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인생에서 큰 일을 몇 번이나 겪은 것도 모자라서 최근에 겪게 된 일을 통해 삶의 무게를 제대로 짊어지게 된 어린 구독자입니다. 말만 거창하지 이제 30대가 되는 나이에 무슨 삶의 애환을 뭘 알고 삶의 무게가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애늙은이로 자라버린 데는 정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톡톡 사연에 올라오는 사연을 들으면 가족과 정말 다시 안 보일 것처럼 싸우기도 하고 또 죽을 힘을 다해서 가족을 지켜내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사연을 들으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요. 모든 사연들이 가족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그럼 저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흔히 가족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 뭉클하거나 울컥하거나 아니면 끝도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던가 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가족이란 단어는요, 참 낯설어요. 가족이 대체 뭘까? 가족이라는 게 뭐길래 평생 올가미처럼 내 목을 이렇게 조르고 내가 누구보다 행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에 발목을 잡을까? 그런 생각뿐입니다. 가족한테 미움, 화남, 이런 감정들을 갖는 것조차 저에겐 사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 저에게 생겨난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얘기를 통해 저도 가족이란 단어를 제 인생에서 다시 써보고 있는 중입니다. 가족이란 단어가 왜 낯설까? 이걸 설명하면 제 얘기가 조금 더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 저에게 낯선 이유는 사는 동안 진정한 가족이 제 곁에 한순간도 함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9살,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저에게서 가족이란 단어가 영영 사라져버렸어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여기서 벌써 제 사연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9살 때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예요. 사연을 들으신 분들께서 기억나는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이 뭔가요?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가족들의 손을 잡고 꽃놀이를 갔던 기억이라든가 하다못해 형제자매랑 크게 다퉜던 기억, 이런 기억들이 가장 어렸을 때 내 기억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제 기억은 슬프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리면 몸도 마음도 아프기만 해요.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은 모두 제가 9살 정도 됐을 때 그 시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먼저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막 뛰어가던 엄마의 손을 놓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던 기억이에요. 이마가 크게 찢어져서 눈을 뜨기도 힘들고 아픔에 목 놓아 울던 제 입을 엄마는 손바닥으로 억지로 틀어막고 계속해서 어디론가 도망갔던 기억이 우선 떠오르네요. 그 기억을 아직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그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찢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제 이마에 남아있는 손가락 2마디만한 흉터 때문일 거예요. 그렇게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리면 이마만 붙잡고 시큰거리면 참 좋을 텐데요. 이마보다 더 시큰거리는 곳이 바로 제 마음입니다. 이어지는 기억은 엄마가 나를 버렸던 기억이거든요. 제 몸보다 더 큰 가방을 질질 끌고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던 엄마는 저를 보고 그러셨어요. 너 좋아하는 초콜릿 사올게. 오래 안 걸릴 거야. 저기 밑에 슈퍼 보이지? 저기까지 가는데 길이 너무 험해서 같이 가면 초콜릿도 못 먹고 또 어디 걸려서 넘어지면 크게 다치기만 하니까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눈 감고 100만 세면 엄마가 너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이만큼 큰 걸로 사가지고 올게. 알았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도 묘하게 불안한 무언가가 있었나 봐요. 엄마가 저기 언덕을 내려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묘한 불안감이 9살 어린아이를 덮쳐왔습니다. 이대로 떼를 써서 엄마를 붙잡고 이 무거운 가방을 질질 끌고
저 언덕을 내려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얌전히 엄마와 초콜릿을 기다릴 것이냐. 어린 저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죠. 초콜릿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마에 있는 흉터가 시큰거려서 엄마 말대로 저길 따라갔다가 초콜릿도 먹지 못하고 또다시 엉엉 울면서 엄마 품에 안기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9살의 저는 엄마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몸뚱이만한 가방에 기대서 엄마를 기다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1시간, 2시간, 사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너무 뜨거워서 이마에서 땀이 주르륵 흐를 정도로 정 가운데에 솟아있던 해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동네에도 서서히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는 것만 기억나요. 가로등이 저 멀리서 하나 둘씩 켜지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엄마가 이렇게 시간이 훌쩍 흘러버릴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삐쭉삐쭉 눈물이 새어나오더라고요. 엄마는 항상 제가 울면 누구한테 쫓기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제 입을 막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어릴 때부터 엉엉 크게 소리를 내면서 울어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발을 떼고 어디서부터 엄마를 찾으러 다녀야 할지 감도 안 오는 상황에서 소리도 못 내고 가방에 기대서 닭똥 같은 눈물만 턱 밑으로 뚝뚝 흘리고 있는데 그때 어두운 저 언덕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엄마인가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던지 당장 엄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저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가고 싶은데 발이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자리에 붙박이처럼 서서 엄마인지 아닌지 인상을 딱 쓰고 언덕 위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쳐다보는데 저랑 눈이 마주친 건 아주 놀란 얼굴을 한 아주머니였습니다. 마치 저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마냥 제 어깨를 붙들고 다친 데는 없는지 마구잡이로 살피면서 네가 왜 여기 있어? 엄마는 하고 저를 채근하셨죠. 엄마가요, 초콜릿을 사온다고 해서 여기서 가방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깜깜해졌는데 엄마가 안 와서요. 엄마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오느라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왜 제가 이 집 앞에 덩그러니 놓여지게 됐는지 나름대로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애를 썼죠. 제 양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그런 울고 있는 저를 덥석 끌어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빵빵한 짐 가방 안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던 건지 저도 궁금했는데 짐가방을 풀자마자 나오는 계절별 제 옷가지, 속옷, 잘 때 꼭 끌어안고 자는 인형, 그리고 짐가방 맨 위에서 툭 떨어지는 편지봉투 2개를 보니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엄마는 애초에 초콜릿을 사서 나에게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요. 대체 나를 여기다 버려두고 가면 무슨 얘기를 남겼을지 궁금해서 편지봉투에 냅다 손을 뻗자마자 양어머니는 그 편지봉투를 잽싸게 제 손에서 낚아채갔습니다. 그렇게 엄한 손길과 다르게 다정한 말투로 제 손을 붙들고 안방으로 가더니 무겁지 않은 이불을 덮으라고 하나 내어주셨어요. 추운데 밖에서 너무 고생했지. 아줌마가 빨리 와서 참 다행이다, 그치? 오늘 집으로 다시 안 돌아왔으면 우리 영지 그 추운 데서 하루 종일 오들오들 떨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이제 집에 왔으니까 따뜻한 이불 덮고 푹 자자. 우리 자고 내일 일어나서 생각하자. 마음은 너무 불안한데 대체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을지 지금 이렇게 친절한 말투로 나에게 말을 붙여오는 아주머니도 내일 아침이 되면 내가 어떻게 남이 버린 아이를 데리고 있냐면서 매정하게 날 쫓아내진 않을까. 그런 일어날 법한 상상이 마음 한구석으로 튀어 올라와서 밖에서 어른들이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든 엿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실마리라도 잡고 싶은데
제 위로 포근하게 덮이는 이불과 다정하게 제 앞머리를 쓸어 넘겨주는 손길 앞에 지친 몸은 금세 노근해졌고 속수무책으로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니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벌써 점심을 훌쩍 넘어간 시간이었습니다. 대체 몇 시간이나 잠에 든 건지 엄마가 없는 이 현실이 내가 지금 지독한 악몽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자리에 앉아서 제 뺨을 몇 번이나 꼬집어 봤는지 몰라요. 얼얼한 뺨을 만져보니 이 끔찍한 상황이 꿈은 아니구나 하는 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닫혀있던 미닫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양어머니는 잠에서 깨서 송글송글 땀이 올라와 있는 이마를 손바닥으로 슥슥 닦아주시더니 오래 잠들어서 배고프겠다면서 고봉밥과 제가 좋아하는 장조림 미역국이 올라간 식탁을 차려주셨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쏙쏙 골라서 차려주셨을까 생각하면서도 너무 배가 고파 손을 쉬지 않고 열심히 밥을 입으로 우겨 넣었습니다. 배가 빵빵하게 올라와서 더 이상은 아무것도 못 먹겠다 싶어 숟가락을 슬그머니 내려두고 다시 제가 깼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려고 하는데 양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다시 안방으로 따라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제부터 내가 네 엄마야. 알겠지? 어제까지는 다른 엄마가 너를 키워줬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영지 엄마니까. 아니야, 오늘부터 영지가 아니라 금옥이다. 금옥이. 알겠지? 다른 사람이 영지 엄마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 영지 아닌데요, 금옥인데요. 그래야 돼. 다른 사람이라고 대답하면 안 돼. 알겠지? 금옥이는 앞으로 이 집에서 엄마랑 같이 사는 거야. 알겠지? 제가 아무리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지만 하루아침에 엄마가 바뀐다는 것, 하루아침에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 바뀐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어요. 입안으로는 왜요? 왜 아줌마를 엄마라고 불러야 해요? 우리 엄마는 어디로 갔어요? 우리 엄마가 나 놔두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아줌마는 왜 내 엄마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한가득이었지만 제 손을 꼭 붙잡고 몇 번이나 너 이름이 뭐야? 금옥이 엄마가 누구야? 대답해봐. 누가 길 가다 금옥이한테 얘 너 엄마가 누구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하며 제가 들었던 얘기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양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그 질문 중에 어떤 것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족이 된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양어머니와 양아버지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신 지는 꽤나 된 것 같은데 자식 하나 없으셨고 그래서인지 영문도 모르고 집 앞에 툭 떨어져 있던 저를 친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저를 버려두고 간 친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자랐죠. 제가 친어머니에 대해 무언가를 궁금해한다는 것, 아니 그냥 내 출신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를 이렇게 애써 키우고 계시는 양부모님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이 사람들이 진짜 내 가족이 아니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으니 저희가 진정 가족이라는 단어로 묶이기에는 아무래도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게 제 나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도 남들 다 겪는 사춘기 시기를 겪게 됐습니다. 그 나이 때 학생들이 제일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투명하게 모웃됐다는 거요. 한 동네에서만 계속 살았으니 다들 제가 있는 자리에선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도 어느 날 갑자기 동네에 나타난 아이라는 꼬리표는 저를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못된 아이들은 그걸 빌미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요. 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들었는데 쟤네 아빠 원래 애 못 낳는다던데? 엄마 아빠 둘 다 병 걸려서 애 못 낳는데 쟤를 어떻게 낳았겠냐? 당연히 주워온 거지. 내가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저 아줌마 친구가 자기 딸 저 아줌마한테 버리고 간 거라고 하던데? 야, 그냥 쟤한테 직접 물어보자. 야, 너네 친엄마 누군지 알아? 우리 엄마가 내 친엄마지. 너네 부모님은 할 일 없으시대? 집에서 니네 붙잡고 그런 얘기나 하는 거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 사는지 안 봐도 알겠다. 9살 때 약속했던 대로 누가 봐도 수상하게 나타난 저였지만 단 한순간도 다른 사람에게 친엄마가 따로 있다. 나도 알고 있다. 지금 엄마는 사실 양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저를 공격해오는 사람들로부터 저를 방어하기 위해 고슴도치처럼 누군가 다가오면 가시를 뾰족하게 세우고 언제든 반격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그런 뾰족한 사람으로 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저에게도 저를 버리고 갔던 친모에 대한 증오감이 타올랐던 것 같아요. 왜 키울 자신도 없는 나를 낳아서 나를 버리고 갔는데도 아직까지 친모의 꼬리표가 따라붙는 인생을 살게 만든 거지 하고요. 그런 제가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공부뿐이었습니다. 늘 저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반 친구들은 너무나 멍청해 보였고 그래서 아무와도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학급 1등, 전교 1등, 전국권에서 등수가 불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학교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서 아이들도 어렴풋이 쟤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서열이 생긴 것 같아요. 입시가 전부인 세상에서 성적이 높다는 것은 그런 의미구나 깨닫고 나서 더욱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했던 게요. 그 나이 때쯤 되면 보통 알잖아요. 우리 집이 잘 사는 축에 속하는지 못 사는 축에 속하는지. 부모님이 아무리 들키기 싫어도 용을 써도 애들끼리 그 나이 때부터 자기 집 사정에 대해 눈치껏 알게 돼 버리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집은 오히려 그렇게 선을 쭉 그어놨을 때 못 사는 축에 속하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급생들의 표적이 되기가 더 쉬웠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 양부모님은 그런 집안 사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한정된 문제라면 아끼지 않고 돈을 쓰셨습니다. 어쩔 땐 이 집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닐까 할 정도였어요. 덕분에 저는 걱정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 대체 이 모든 것들을 언제 어떻게 갚아야 할까 늘 그게 말 못한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도 그런 양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되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입시였어요. 학교에서는 전국권에서 이 정도 성적이라면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라도 서울대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성적이라고 부추겼고 다들 어느 학교에 갈지 들떠 있었던 그 시기에 정작 대학을 골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제일 많은 선택지를 받았던 저만 심드렁한 상황이었죠. 그러던 저에게도 인생에서 처음으로 뚜렷한 목표를 가져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우습게도 반 친구가 지나가듯이 했던 말 한마디서부터였습니다. 우리 사촌 언니가 그러는데 좋은 대학을 나와야 대기업을 들어가고 그래야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 그것뿐인 줄 알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 가잖아? 완전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래. 과외만 해도 한 달에 몇백만 원은 그냥 번다고 하던데? 서울대라는 메리트보다 서울대에 들어가면 원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대학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아무도 저에게 돈을 많이 쓴다 구박한 적도 돈을 많이 벌어와야 한다 압박한 적도 없었지만 대학을 결정짓는 순간 저는 혼자 느꼈던 부채의식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모두가 꿈에 그리던 서울대에 입학하게 됐고 의도가 불순하긴 했지만 확실히 대학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서울대만 들어가면 과외로만 한 달에 몇백만 원은 그냥 번다.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다 라고 했던 친구들의 말은 영 빈말은 아니더라고요. 고등학교 성적표와 함께 과외 선생님으로 제 정보를 등록해 두자마자
자식 입시에 열을 올리는 대치동 학부모들이 줄을 지어 연락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는 양부모님에게 생활비 한 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생활에 여유가 없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과외에 목매달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 혹시라도 그런 걸 하면서 내 공부나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관둬라 말씀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과외가 저에게도 단순한 돈벌이 수단을 넘어서게 됐어요. 애들이 너보고 뭐라는 줄 알아? 돈독이 올라도 단단히 올랐대. 나도 너 보면 참 신기하단 말이야. 집도 그렇고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애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당장 학비도 못 낼 사람처럼 과외를 하질 않나. 또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벌어서 가방 사고 뭐하고 사치를 부리나 하면 또 그것도 아니지. 성적은 항상 상위권으로 유지하지. 너 뭐 나중에 서울대 출신 학원 강사 이런 거라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걸 알고 있는데요. 과외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학생의 집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게 과외 선생님이 학생 집을 방문하면 어머니들께서 오로지 제 자식 잘 봐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외 선생님인 저를 그렇게 잘 대해 주실 수가 없거든요. 전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저를 앉혀놓고 본인 자식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어머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뭔가 위안을 얻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 받아보지 못했던 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나 뭐 비슷한 감정들이요. 수많은 과외 수업을 하면서 이 문을 열면 나를 버리고 갔지만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우리 엄마가 혹시 거짓말처럼 나를 맞아주지 않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상상을 했던 적도 많아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친어머니를 마주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과외로 일반 대학생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다들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자신의 꿈과 진로를 쫓아 직업을 결정하던 그 시기에도 저는 딱히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해 과외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양부모님은 그런 제가 혹시라도 제때 취업을 하지 못할까봐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셨죠. 그런 양부모님께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들어있던 통장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을 때까지 제 힘으로 생계는 해결해 나가보겠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돈 때문인지 단호한 제 태도 때문인지 몰라도 양부모님께서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천천히 알아봐라. 일말의 조급함도 없이 저를 풀어주셨습니다. 사실 조급함을 느꼈던 건 오히려 제 쪽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 역시 언제까지고 과외로 밥벌이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졸업을 하고 그렇게 1년, 2년, 벌써 3년이 지나고 29살이 될 때까지 생활이 쪼들렸던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울대 출신의 과외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에서 서울대를 졸업하고도 아직까지 과외밖에 하지 못하는 선생님이라는 타이틀로 그 영광도 끌어내려지더군요. 일을 시작해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감조차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오랜만에 온 동기의 연락은 그야말로 절 구해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금동아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한테 들어온 과외 자리가 있는데 너도 알잖아. 나 곧 캐나다로 인턴십 하러 떠나는 거. 그냥 무작정 거절하려다가 결국 그 집에서 원하는 선생님이 원어민 수준으로 회화도 되면서 문법까지 같이 봐줄 수 있는 선생님이거든? 내가 듣기로는 준재벌 수준으로 돈이 많은 집이라던데 거기 아들인가 봐. 초등학생이라 부담 없이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가 좀 걸리는 게 입주 과외 선생님을 구하더라고. 나도 그게 좀 불편하고 걸리긴 했는데 너 독립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갑자기 기억이 나서 내가 면접 주선이라도 한번 봐줄까? 준재벌 수준의 과외를 받아야 하는 아이도 초등학생이라 제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게 하나도 없는 최적의 자리였죠. 거기다가 동기 말처럼 늘 불편하게만 했던 가족에게도 독립 준비를 하고 있었던 터라 잘나지도 않는 입주과외 선생님 자리는 귀하디 귀할 뿐이었죠.
그것뿐만이게요. 얼핏 들어본 과외 액수는 뭐 입주 과외가 싫다, 영어 과외는 어렵다, 그런 하찮은 투정을 부릴 정도의 액수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인턴십을 떠난다는 친구가 이해가 안 됐지만 이렇게 나한테 꼭 맞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구나. 뛸 듯이 기뻐하며 나머지 조건은 내가 무조건 맞추겠다. 거기서 꼭 과외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부탁했죠. 얼마 후 급하게 선생님을 구하는 거라며 면접도 없이 바로 합격이라는 연락을 받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챙겨 안내받은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대저택, 부동산이니 집 평수니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제가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하다는 느낌이 드는 집이었어요. 제가 주소를 따로 받은 게 아니었다면 어디 영화에 나오는 세트장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칠 뻔할 정도로 화려한 외관에 저도 모르게 기가 죽더라고요. 저기 오늘 오시기로 했던 과외 선생님이시죠?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수업 들을 아이 데리고 내려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딱 봐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중년 여성이 저를 맞이해줬고 대체 이런 집에 살면서 무슨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방만큼이나 넓은 거실 테이블 앞에 불편하게 앉아 제 과외를 듣게 되실 어린 도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가 엄마한테 버림받았던 나이인 9살짜리 남자아이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오는 또 다른 여자를 보고 저는 충격에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계단을 내려오는 여자는 그 세월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제 친어머니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입주과외를 들어온 곳에서 친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심지어 친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들키지 않기 위해 옷 소매 속으로 손을 감춰가며 저를 매몰차게 버렸던 어머니의 모습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당시 아들을 잘 부탁한다면서 인자한 미소를 보이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시큰거리더라고요. 저를 버리고 떠나갔던 어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나를 버리고 떠나가서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따뜻하고 좋은 양부모님이었지만 제가 자라는 동안 가장 필요했던 건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이었어요. 왜 나를 버린 건지, 나를 버리고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왔던 건지 당장이라도 어머니의 멱살이라도 붙들고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는 활짝 웃으면서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성적은 어떻게 그렇게 높게 유지를 했는지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집에서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해요. 선생님 말씀 착하게 잘 들어야 한다. 첫날이라 많이 피곤하고 정신 없으실 텐데 올라가서 얼른 편히 쉬세요. 그렇게 저희 끔찍한 첫 만남이 아무렇지도 않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쓸 방을 둘러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나도 저 9살 남자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겨서 다정하게 머리를 쓸어 넘겨주면서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을까? 이렇게 포근하고 따뜻한 침대에 누워서 잠에 들 수 있었을까? 대체 엄마는 나를 왜 버린 걸까? 이런 좋은 환경에서 나를 키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내가 싫고 끔찍했던 존재였던 걸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끔찍한 울음소리가 행여나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저는 베개로 입을 틀어막고 거의 소리를 지르듯이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만나보고 싶었던 친어머니를 만나게 된 이후로 다시 제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늘 잠에 들기 직전까지 우는 소리를 참기 위해 베개를 입에 물고 눈물을 쏟다가 잠에 들어야만 했죠. 그래서일까요? 전 아래층에서 들리는 더 끔찍한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이 집에서 뭔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던 건 저도 이 말도 안 되는 생활에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친어머니 아들, 그러니까 저의 남동생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굉장히 영리한 아이였어요. 가르치는 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또래 친구들보다 배로 똑똑한 영자 같은 친구였죠. 하지만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탓인지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저에게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특별히 부탁을 해오시기도 했습니다. 왜 천재들이 머리가 너무 좋으면 돌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도련님이 딱 그렇다니까. 공부는 그렇게 잘하는데 말도 어째 어느라고 뭐 회사를 물려받네 어쩌냐 하는데 저래가지고 회사나 제대로 물려받겠냐고. 하여튼 선생님이 신경 좀 많이 써줘요. 친구도 없고 사람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선생님은 마음에 드는지 옆에 앉아서 얌전히 공부도 하고 그러더라고. 참 신기하지 그것도. 모자란 것 없이 이 큰 집에서 다 누리면서 사는데도 뭐가 아쉬워서 마음도 입도 꾹 닫고 그렇게 사는지. 친어머니는 미워도 그 어린아이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상하게 정이 가더라고요. 공부를 가르치는 것 외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마당에 나가 책을 읽어주고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와 마음의 거리도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마저 잠시 잊을 정도로요. 그날도 수업이 끝나고 정원에 나가서 비눗방울을 불자고 보채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데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울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 크게 다친 건가 덜컥 걱정이 돼서 물티슈로 손을 닦아주고 아이의 무릎을 걷어 올렸는데 종아리를 빼곡하게 가득 채운 멍과 상처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어요. 누가 그런 거냐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당연히 제 친어머니가 범인일 거라고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날 버리고 집을 떠나서 새로운 살림을 차렸으면 그 아이라도 예뻐할 것이지 어떻게 애한테까지 손을 댈 수 있는지 그 파렴치함에 치를 떠는데 아이의 입에서 의외의 인물이 튀어나왔어요. 아빠가 맨날 아빠가 엄마 죽여버려 해. 무서워. 아빠가 엄마도 이렇게 때려? 이렇게 아프게 했어? 왜? 아빠가 왜 그러는데? 나쁜 년. 네 딸 어디다 숨겼어? 그 조그만 애를 짐승처럼 팬 흔적만으로도 소스라치게 놀랄 것 같은데 아버지의 말투를 따라하는 아이의 얘기는 저를 더욱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무리 사랑과 대화가 어려운 아이라지만 지능이 높은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아이의 얘기로 미뤄봤을 때 제 친어머니는 딸을 숨겼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다는 거였는데 정황상 그 딸은 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몇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시 생각해봐도 이 집 사람들이 저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밖에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입주 가정교사로 이 집에 처음 오던 날 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다정하고 친절하게 맞이해주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 그건 그냥 저의 바람이나 착각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만약 이 아이의 말이 모두 다 사실이라면 복수는 둘째치고 제 친어머니를 이 감옥에서 구해내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년을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았는데 막상 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들지 않더라고요. 오직 어머니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게 참 신기하고 이게 핏줄인가 싶었죠.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울지 않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래층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그동안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비명소리, 대체 얼마나 그렇게 오랫동안 이 집에서 폭력을 견디며 살아왔을지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은 한숨 같은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 어머니를 향해 들었던 복수의 칼의 방향을 조용히 돌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에서 어머니와 제 동생을 구해내야겠다고요. 다음날 저는 평소와 다를 거 없이 내려와서 오전 과일을 시작했고 어머니도 어젯밤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실에서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잠시 태아 수업 관련해서 면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둘이서 조용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곤란한 내용이라서요. 어머니는 다과를 내오겠다는 가정부들을 물리고 그러면 지하에 있는 휴게 공간에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서 저를 안내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이 집에서 처음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할 수 있는 순간이 주어지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붙잡고 흔들면서 얘기했죠. 나 영지다. 기억 안 나냐? 아니면 나를 모른 척 하는 거냐?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본인을 알아볼 줄 몰랐다는 듯이 깜짝 놀라서 주변에서 누가 저희 얘기를 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두리번거리더니 제 입을 막으시더라고요. 순간 저는 9살 때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도망쳐 나오던 그 어느 날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순간 느꼈습니다. 날 어떻게 알아봤어? 어떻게 이렇게 잘 커졌어? 엄마 많이 원망스럽지? 엄마가 너무 못나서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고 싶었는데 너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고작 이것밖에 없었어.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잘 커져서 너무너무 고마워. 어머니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가정부들이 둘 사이를 의심하고 회장님에게 얘기를 전달할 거라면서 얼른 얼굴에 흐르고 있는 눈물을 닦고 저를 앉혀놓고 저희가 떨어져 있던 세월 동안 있었던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분해서 주먹을 꽉 쥐었는지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그대로 남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온 저를 낳기 전 입주 가정부의 몸으로 이 집에 처음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이곳에서 지금 이 집의 주인인 회장의 수행기사로 일하고 있던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됐고 그렇게 저를 갖게 됐대요. 부모 형제 없이 오로지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서로밖에 없었던 저희 부모님의 사랑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모두 가져야 직성이 풀렸던 이 집의 회장님은 일개 가정부 주제에 자기의 마음을 계속해서 받아주지 않는 어머니를 그 누구보다 괘씸하게 생각했고 결국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이유가 아버지와 어머니 뱃속에 생긴 저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뱃속에 있는 저라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와 저를 이 집 밖으로 먼저 내보내셨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이 집에서 회장의 이유 없는 폭력과 구타를 견뎌내다 결국 먼저 세상을 뜨셨대요. 이 집에서 일하고 있던 가정부를 통해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보고자 갔던 장례식장에서 덜미를 잡히게 됐고 거처를 들킨 어머니는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그래도 본인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친한 친구의 집에 저를 맡기고 들어오셨던 거였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오랜 세월 증오의 감정만 가득 안고 살아왔던 어머니. 모두 저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의 인생을 그렇게 내던져 왔다는 사실과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기고 사람을 마치 본인이 가져야 하는 장난감 정도로 여기는 이 집 회장님의 파렴치함에 화가 가득 차올라서 목구멍으로 용암이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애가 저 애야. 네 입장에서는 미울 수밖에 없겠지만 나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저 어린애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한테 오만 학대는 다 당하면서 살아왔어.
저렇게 사회성이 부족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엔 다 아버지의 폭행, 더 거슬러 올라가서 내 탓인 것만 같아서 미안하구나. 내 품으로 낳고 내 손으로 기른 자식들 하나 지킬 수 없는 내가 너무 한심하고. 그때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랬어요. 여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라고요. 엄마가 결국 어떻게라도 내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서 입주 가정교사로 이 집에 나를 다시 불러들일 생각을 했던 것처럼 머리를 맞대고 이 집을 나갈 궁리를 해보자고요. 포기하는 순간 시도도 해보지 않고 저 짐승 같은 인간한테 지는 거라고. 어머니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계획은 여기서만 얘기하고 이 방을 나서는 순간 우린 다시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어머니와의 우연한 만남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저희는 집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지하실에 모여 이 집안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고로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던 아버지의 죽음이 사실은 이 집안과 뿌리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더욱더 이 사건에 매달리게 됐어요. 제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복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 어머니 가슴에 맺혀있는 그 깊은 상처에 대한 복수가 모두 제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 집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저희 아버지의 죽음과 회장의 악행에 대해 하나 둘씩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정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회장과 회장의 신복들의 눈을 피해 저희 어머니와 이복 동생에게 가한 폭행의 증거들을 모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20년 전 저희 아버지의 살해 증거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증인이 되어주어야 할 당시 같이 일했던 가정부들은 이미 회장이 손을 써둔 상태인지 거처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였어요.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던 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지하실에 모아둔 증거를 펼쳐놓고 사건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잡으면 좋을지 머리를 싸매며 고민하고 있던 중 삐걱거리며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 황급하게 책상 위로 늘어놓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지금 이런 상황을 알게 될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증거들을 등 뒤로 숨기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지하실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제가 이 집에 온 첫날 저를 안내해 주었던 가정부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 안 주무셨어요? 잠이 안 와서 내일 수업할 거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혹시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깨신 거예요? 여긴 제가 정리하고 다시 자러 가볼게요. 죄송해요. 저한테 숨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20년 전에 이 집에서 일어난 일,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선생님 아버지 죽음 목격했던 가정부가 바로 저희 엄마세요. 사모님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여태 회장님 무서워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 돈으로 제가 공부하고 다시 이 집에 들어와서 또 돈을 벌고. 가정부 아주머니의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살해당하던 날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 회장이 아닌 본인들이 죄를 뒤집었을 위험에 처하게 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면서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다고 얘기를 전했어요. 제가 이 집 가정교사로 들어오고 난 이후로 부쩍 아이 핑계를 대면서 저와 어머니가 따로 독대를 하는 일이 많아지자 회장에게 수상한 동태를 보고하려던 아주머니가 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셨고 제가 20년 전 본인 어머니가 은폐했던 살인사건에서 살아남았던 바로 그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겁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본인 어머니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사정하는 가정부 아주머니의 진심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고자 했어요. 회장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데 한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고
아주머니 역시 저희 계획에 동참하게 되면서 회장을 향한 복수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드디어 증거도 증인도 다 모아졌고 20년 전 이 집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과 20년 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추어졌습니다. 쉽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혹시라도 제가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해 저를 돌봐주셨던 양부모님에게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모아두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다면 이 모든 자료를 언론사에 뿌려달라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제 복수극의 주인공인 회장이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문 앞에 서서 인사를 해야 하는 자신의 아들이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에게 아이가 어디 갔냐 묻더군요. 며칠 전에 아이를 보니까 학대 흔적이 있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많이 다친 것 같은 상태라 교육보다는 치료가 먼저일 것 같아 병원에 보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월급 주면서 애를 보라고 했던 적이 있던가? 그냥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쪽팔린 짓만 하지 않도록 잘 가르쳐달라. 그렇게 부탁했던 것 같은데. 이 집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아내랑 아이한테 손찌검을 하시는 회장님께서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 말에 기분이 제대로 상한 건지 회장은 크게 웃으면서 서류 가방을 구석으로 집어던지고 제 얼굴에 금방이라도 따귀를 칠 것처럼 달려와 제 목을 움켜 잡았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갑갑하게 목이 조여들던 그때 저희 어머니가 골프채 손잡이로 제 목을 붙잡고 있는 회장님의 팔을 내려쳤고 회장님은 부러진 팔을 붙잡고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을 구르기 시작했어요. 내 딸한테 털끝 하나도 건드리면 정말 가만 안 둘 줄 알아. 다른 건 다 참아도 이제 내 자식들한테 손대는 꼴 절대 참지 않을 거니까. 니까진 놈이 뭔데? 내가 니까진 놈을 무서워할 것 같아? 나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내 자식 건드리면 니놈 정말 죽여버릴 거야. 알아들어? 그제서야 제 정체를 알아차린 회장이 부러진 한쪽 팔을 붙잡고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팔이 부러진 상태였지만 언제라도 저희를 덮칠 수 있을 것 같아 두려움이 느껴졌지만 어머니가 제 앞을 단단하게 막아섰어요. 네 딸년을 그렇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니 결국 이렇게 집으로 불러들였구나. 넌 예나 지금이나 참 멍청한 구석이 있단 말이야. 그때도 그 기사놈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르르 달려왔다가 붙잡혔지. 이번엔 뭐가 다를 것 같아? 나 아니면 돈도 힘도 없는 니네가 힘이라도 합치면 날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 20년 전에 네 놈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근데 이제 아니거든? 돈도 힘도 없는 우리가 힘이라도 합쳐서 지금 네 팔을 부러뜨린 것처럼 다음번엔 네 다리, 다음번엔 네 회사 그렇게 차례대로 하나하나 부러뜨리고 무너뜨려 줄 테니까 넌 두 눈 똑똑히 뜨고 네 마지막에 얼마나 처참할지 그거나 지켜보고 있어. 기가 차다는 듯이 우는 회장을 앞에 두고 저는 전화기를 들어 미리 신고해둔 경찰을 불렀습니다. 골프채로 회장을 내려친 어머니는 폭행죄로, 회장은 감금, 가정폭력, 아동학대, 셀 수 없이 많은 죄목으로 고소장이 접수됐죠. 그 중에서는 20년 전 이 집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살인 죄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습게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같은 죄명은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인은 저지른 것이 없다며 끝까지 발뺌을 하더라고요. 물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게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돕기로 약속했던 가정부 아주머니와 그 어머니가 직접 법정에 나와서 증언까지 해주었던 덕분에 극적으로 살인 죄목까지 인정이 되었으니까요.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
극적으로 어머니를 만난 것도 모자라서 저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공소시효를 5년 앞두고 간신히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는 와중에 회장이 그동안 회사 내에서 저질렀던 악행들이 같이 드러나는 바람에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그 계획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 집행을 선고받고 어머니와 울면서 법정을 나왔습니다. 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저희 가족이 20년간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이렇게 제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다시 한 가족으로 모여 산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은 회장이 살고 있던 그 집에서 나와 어머니와 저 그리고 이복 동생 이렇게 세 식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새로운 인생을 꾸려가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야 조금 마음 편하게 양부모님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어린 마음에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저한테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크고 화려한 집에 비하면 정말 손바닥만한 집이지만 세 식구가 안방에 옹기종기 붙어 있으니 비로소 가족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제 이복 동생 역시 집을 나오고 나서 몸과 마음을 조금씩 회복하고 이제는 말도 더듬지 않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곧잘 어울리는 그 나이대의 평범한 아이들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희 세 가족 이렇게 조금 어렵더라도 행복이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살아볼까 합니다. 오늘은 동생이 좋아하는 야광별을 사서 퇴근에 천장에 붙여주려고요. 돈이니 명예니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천장에 붙인 야광별을 보면서 해맑게 웃는 동생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비록 가지지 못했지만 이 아이한테만은 평범한 어린 시절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누나로서의 책임감이 괜시리 피어오르네요. 어머니의 이혼 절차며 재산 분할까지 이 싸움은 어찌 보면 지금부터가 제대로 된 시작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행복을 원동력 삼아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저 악과 싸워볼까 합니다. 저희 가족이 마지막에 승리의 깃발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응원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 얘기를 통해서 가족의 의미가 뭔지, 진정한 가족의 가치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가정주부로 생활하던 제가 이렇게 갑자기 사회로 뛰어들게 된 것에는 웃지 못할 사연이 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뭐든 빨리 배우는 편이었어요. 거기다 기억력도 좋아서 뭘 가르쳐주면 잊는 법이 없었죠.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각종 검사들을 시키셨고 그 결과 제가 매우 똑똑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각종 개인 교사들에게 둘러싸여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야 했어요. 얼마나 끔찍했냐면요.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공부. 정말 제 시간표는 공부로만 가득 찼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제가 공부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나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열의 아홉은 재수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사춘기가 지나면서 매일 공부만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더라고요. 다들 친구들끼리 노래방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친구보다 월등히 뛰어난 제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에너지 낭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 친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았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저도 점점 지치더라고요. 공부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딱 한 번 반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정해준 대학만 졸업하면 그 뒤로는 뭘 해도 간섭하지 않으시겠다고요. 그 말에 완전 홀린 저는 오로지 대학, 그놈의 대학만 졸업하고 이놈의 집구석 탈출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덕분에 저는 카이스트까지 조기 졸업으로 일찍 학업을 마쳤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제가 해외로 유학을 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서도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것 외에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셨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을 가볍게 뒤엎었습니다. 약속 기억하시죠? 저 대학만 졸업하면 뭐든 다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언제적 얘긴데 설마 너 그것 때문에 조기 졸업한 거 아니지? 왜 아니겠어요. 저는 그럼 이제 제 맘대로 할 테니까 아무 말씀 마세요. 아시겠죠? 저는 가족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덜컥 세상으로 뛰어들었죠. 태어나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해서 제 손으로 돈을 벌어봤답니다. 이런 저의 기행은 가족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은 물론이고 학교 교수님과 동기들까지 제가 머리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니냐고 걱정을 태산같이 했었죠. 남편을 만난 것도 이때였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기서 처음 만났죠. 솔직히 이전까지 연애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저라서 처음 남편을 봤을 때 그 두근거림은 정말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았냐고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딱히 하나를 꼭 찍어 말할 순 없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만난 남편에게 제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데이트도 먼저 신청했고요. 남편은 뭐 이런 맹랑한 아가씨가 있나 싶었대요. 남편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딱 손가락 10개, 10살 차이인데요. 그래서 남편은 제가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시작된 저의 첫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이었으며 행복 그 자체였죠. 연애가 점점 길어지면서 저희 집에서는 제가 언제 정신 차리고 유학을 가나 슬슬 제게 눈치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이면 놀 만큼 놀았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유학 갈 준비해. 유학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대학만 졸업하면 공부 얘기 절대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너는 머리도 똑똑하다는 애가 살이 분별이 그렇게 안 되니? 다 너 잘 되라고 이러잖아. 아니 솔직히 오라는 대학 다 마다하고 한다는 게 겨우 아르바이트? 연애? 그런 건 너하고 전혀 어울리지도 않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유학 수속이나 밟자. 안 그래도 교수님이 싫어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저하고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제가 결정할 거예요. 저도 이제 성인이라고요. 저는 절대 유학을 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어머니께서는 저의 생각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셨거든요. 무엇보다도 어머니께서 강하게 나오시면 제가 알아서 숙이고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2번 다시 어머니께서 정해둔 삶을 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다고 화를 내셨고 저는 죽어도 다시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버텼죠. 그런데 그때 제게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분명 피임을 한다고 했는데 아이가 생겼더라고요. 처음 병원에서 임신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새로운 생명이 제 속에 있다니요. 얼떨떨하면서도 내가 엄마가 된다는 사실이 행복해 미칠 것 같았죠. 남편 역시도 저처럼 기뻐해줬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들은 아니었어요. 뭐? 애를 가져... 결혼도 안 한 녀석이 지금 무슨 소리를... 남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생긴 아이예요. 왜 부끄러워요? 우리 결혼할 건데? 결혼? 네가 무슨 결혼이야. 유학 준비 다 했는데. 당장 치워. 절대 허락 못한다. 제 아이예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실 자격 없으세요. 내가 왜 그런 자격이 없어? 지금까지 네 인생 탄탄대로 만들어준 사람이 난데. 당장 일어나. 병원부터 가게.
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던 저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저도 모르게 제게 다가오는 어머니의 손을 강하게 쳐내고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너 진짜 대책 없구나. 내가 너 같은 머리를 가졌으면 너처럼 안 살았어. 능력 인정받을 길이 창창한데 결혼? 임신? 미쳤어. 너 제정신 아니야. 돌았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마. 충분히 제정신이거든. 그리고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운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거든. 왜 없어? 그 많은 기회 날아가는데. 절대 허락 못하니까 그렇게 애를 낳고 싶으면 당장 집에서 나가. 자식 없는 셈 칠 테니까. 결국 어머니께서는 절연이라는 말을 꺼내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꺼내신 말이었지만 저는 담담하게 알겠다고 말하고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무조건 가족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가족들에게 실망한 저는 그대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임신 문제로 나중에 결혼식을 하는 것으로 하고 혼인신고부터 하고 시댁으로 들어가 살았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 시댁 어른들은 저를 환영해 주셨다는 것일까요? 물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이라 저희 집에서 반대한다는 말씀에 속상해 하기는 하셨어요. 자기 아들 싫다는데 좋아할 시부모님이 어딨겠어요. 그래도 제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어찌나 하나하나 챙겨주시는지 태교부터 시작해서 입덧할 때도 그리고 출산 이후에도 친정 부모님의 빈자리를 전혀 느낄 수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철없는 것이 시댁 어른 잘 만나서 그나마 애 낳고 잘 사는가 보다 하셨겠죠.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었답니다. 그건 남편의 남동생, 즉 도련님이 결혼하는 여자를 데려오면서부터였어요. 우리 도련님은 공무원인데 같은 직장에서 만난 아가씨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집으로 인사를 오는데 꼿꼿하게 세운 허리라던가 살짝 올라간 고개를 보고 있으니 바로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간이겠구나. 그전에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덕분에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 예상이 되더군요. 속으로 얼마나 한숨을 내쉬었는지 몰라요. 저런 유형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같은 직장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그래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나? 부서가 같은가? 아니요. 같은 직장에서 일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랑 다르게 저는 7급이거든요. 후배가 괜찮은 사람 있다고 소개를 시켜줘서 만났어요. 제가 말을 좀 차갑게 하는 편인데 저랑 다르게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죠. 아, 그래? 부모님은 다들 뭐 하시는 분들이시고? 두 분 다 연구소에 계시다가 요즘은 쉬면서 해외여행 다니는 중이에요. 오빠가 하나 있는데 카이스트 있고요. 하지만 지난달 중요한 프로젝트로 해외에 나가 있어요. 가위를 깎고 있던 저는 동서의 입에서 나온 카이스트라는 단어에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학교 사람들은 저를 다 알고 있을 확률이 높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제가 만들어둔 역사가 워낙 화려해서 말이죠.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낭패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동서의 말에 안심할 수 있었죠. 동서가 가고 나서 시부모님께서는 복잡한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싱글벙글한 사람은 서방님 뿐이었다고나 할까요? 여보는 서방님이 데려오신 분 어떤 것 같아요? 어머님이랑 아버지 반응은 영 아닌 것 같던데? 저놈이 좋다는데 다른 가족들이 뭐라고 하겠어. 부모님도 결국은 다 받아들이실 거야. 당신이야말로 어땠는데? 다른 것들 모르겠고 확실히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저랑은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엄청. 그런 말이 어딨어.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적당히 잘 지내려는 노력은 할 거지. 당신 누구하고도 잘 지내잖아. 이 집 와서 적응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근데 봐, 아버지고 어머니고 우리들 중에서 제일 예뻐하는 자식이 당신이야.
내가 제일 잘하니까 당연한 거죠. 남편은 제 얘기에 큰 소리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날만 하더라도 저는 남편의 말처럼 정말 잘 지내볼 생각이었어요. 적어도 진짜 노력은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저의 그런 결심은 동서가 시집 온 첫날부터 바로 꺾여버렸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저 혼자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서는 저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뭐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 제게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저도 나이 많은 동서한테 형님 소리 듣는 것이 전혀 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말 편하게 하고 지내자고 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만약 어른들이 아시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한창 정신없이 바쁜데 갑자기 동서가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더니 대뜸 제게 출신 대학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대답을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동서는 끈질기게 몇 년제를 나왔느냐, 서울에 있는 대학은 맞는 거냐 등등 이런 것들을 계속 묻더라고요. 형님, 저는 와이드 나왔는데 형님은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그이한테 듣기로는 일찍 결혼했다고 하던데 대학은 졸업하고 결혼하셨어요? 졸업했어요. 그건 왜 궁금하세요? 졸업은 하셨구나. 그런데 왜 어디인지 말 못하세요? 그이도 모르고 있다던데?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가 도대체 왜 궁금하시냐고 묻고 있잖아요. 아니, 무슨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고 동서가 제 대학을 궁금해하실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죠. 뭐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형님도 민망하실 텐데 대학 얘긴 그만두죠 뭐. 동서는 제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마치 봐준다는 식의 말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살짝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반응을 할 수 있겠어요. 말투를 가지고 한 소리 하면 꼬투리 잡는다는 소리밖에 더 듣겠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동서가 갑자기 호칭에 관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아주버님이랑 10살 차이 난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이랑은 8살 차이 정도 나겠네요? 그렇죠. 왜 그런 걸 갑자기 물어보세요? 저하고도 그만큼 나겠다 싶어서 말이에요. 생각보다 형님이 많이 어리시네요. 서방님이랑 동갑이니까 동서랑 나이 차이도 그렇겠죠. 그게 문제가 될까요? 저랑 형님 동서로 지내는 것이 달라질 것도 아닌데 우리가 밖에서 알게 된 사이도 아니고 나이가 무슨 상관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사람처럼 웃으면서 물었죠. 솔직히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뻘쭘해서라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동선 다르더라고요. 그냥 만난 사이였으면 이런 것 물어보겠냐고 하더니 저더러 말을 좀 편하게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제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그런 요구를 하다니 보통 뻔뻔함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물끄러미 동서를 바라보기만 했죠. 동서는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자기 얼굴만 바라보고 있자 심지어 재촉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말 편하게 해도 되겠지? 나도 어지간하면 형님하고 맞존대하는 선에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한두 살도 아니고 무려 8살인데 자존심 상해서. 자존심이 왜 상하니? 당연한 일 앞에서. 동서가 제게 따져두는 순간 아주 극적이게도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죠. 당연히 잔뜩 화가 나신 얼굴로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장 저희 둘더러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폭풍 같은 잔소리를 쏟아내셨습니다. 시집 온 이후 이렇게 시어머니께 혼이 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동서가 들어오자마자 이게 뭔가 싶었죠. 속으로는 동서가 100% 잘못했는데 왜 나까지 혼이 나나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네, 너 내가 모를 줄 알지? 아랫사람이 저렇게 나오는데도 따끔하게 혼내서 바로잡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잘못이야. 내가 어떻게 나오나 두고 보고 있었더니만 아주 가관이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놀라서 반응 시기를 놓쳤지. 안 그래도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그래.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그냥 넘기지 말고. 그리고 둘째, 너는 어디서 나이를 앞세워서 그런 말을 해? 아무리 그래도 형님은 형님이고 동선 동서야. 선 넘지 말고 똑바로 행동해. 하지만 어머님, 제가 8살이나 많은데 존칭 붙이는 건 너무 뭐? 네 남편도 꼬박꼬박 형수님 불러가면서 존대하는데 시집 오자마자 이런 일로 시끄럽게 만들어야겠어? 시어머니께서 서방님까지 언급하며 잔소리를 하자 동서도 할 말은 없는지 알겠다고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하지만 그 뒷모습은 전혀 반성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셨던 것이 무섭기는 했는지 그 뒤로 말을 놓자고 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서방님 생일이 돼서 가족끼리 집에서 밥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3살이 된 딸에는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것이 많고 알고 싶은 것이 많은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였어요. 저는 어릴 때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딸아이가 물어보는 것은 뭐든지 아이에게 알려주고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죠. 터무니없는 질문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날도 주방에서 정신없이 바쁜데 딸아이가 책을 가져오더니 제게 폭풍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한참 설명을 하는데 동서가 옆에서 피식거리면서 웃더라고요. 딱 들어도 기분 나쁜 웃음이었죠. 딸아이가 있어서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딸아이가 아빠한테 얘기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나가자마자 동서가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형님, 애들한테 아무거나 가르치면 안 된다는 사실 정도는 아시죠?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동서, 제가 아기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저는 저렇게 호기심도 많은데 형님이 뭘 알고나 하시는 말씀인가 궁금해서 물었을 뿐이죠. 형님 자식이니까 형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혹시나 아이한테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실까 걱정이 돼서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소리잖아요. 뭘 알고나 하는 말이라니. 그럼 동서 같으면 아이가 묻는데 아무 소리나 하겠어요?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그렇게까지 나를 세우시는지 모르겠네요. 형님, 제발 꼬아서 좀 듣지 마세요. 무슨 자격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삐딱하게. 이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니까. 동서는 제 반응이 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방으로 나가더군요. 혼자 남은 저는 기분이 확 상하면서도 너무 예민했던 것일까 살짝 후회가 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아무리 생각해도 동서의 말투는 저를 무시하는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동서는 제가 뭘 하기만 하면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날도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시댁으로 찾아온 동서는 다짜고짜 제게 딸아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었죠. 그냥 집에서 영어 동화 들려주고 함께 읽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더니 펄쩍 뛰면서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형님, 요즘 누가 집에서 영어를 가르쳐요? 파닉스에 대해서는 좀 아세요? 이게 알파벳 좀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정확한 발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형님이랑 공부를 해요?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원어민 수업 좀 잡아드려요?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신경 좀 끄지 그래요? 우리 딸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아니, 예서가 잘 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뭘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원어민 수업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일부러 자리 알아봐 드린다고 하는데 사양 마세요. 그럼 듣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든가요. 저희는 정말 괜찮으니까. 원어민 수업 좋은 기회인 거 맞죠. 어린 나이에 경험할 수 있다면 나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강압적으로 공부를 접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니까요. 그리고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며 배우는 것은 학교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제가 거듭해서 동서의 제안을 거절하자 동서도 자존심이 상한 모양이더군요. 점점 목소리가 굳어지면서 나중에는 아주 저를 내려다보며 가르치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서의 태도에 더 화가 났습니다. 끝까지 괜찮다고 하자 동서가 너무 당황스러운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진짜 듣는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답니다. 형님 조건에 그 클래스 듣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제가 연결시켜 줄 때 못 이기는 척 받으시지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동서? 그런 곳은 부모 능력도 보거든요. 아무나 받는 곳이 아니라 아주버님은 몰라도 형님 수준이면 예서 못 들어가죠. 수준? 동서는 저에 대해 뭘 얼마나 한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다 보이는데? 사람이 격조라는 것이 딱 배운 만큼 나오거든요. 동서의 너무 어이없는 발언에 숨이 턱하고 차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짜 욕이 헛끝까지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죠. 동서는 그런 제 반응은 상관도 없다는 듯이 제게 잘 생각해보라고 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잠깐 기다려보라고 했지만 동서는 급한 일이 있다고 다음에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정말 무슨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쌩하게 나가버리는데 뒤쫓아가서 머리채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외출했다 들어오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참아야만 했죠. 저는 다음에는 기필코 제대로 엎어버리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어요. 그렇게 다짐했던 다음은 의외로 빨리 다가왔어요. 그해 겨울 가족끼리 다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죠. 처음에는 따뜻한 푸켓으로 가자는 소리가 나왔어요. 동서가 엄청 가고 싶어 하더군요. 하지만 서방님 일정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그냥 제주도로 가게 됐는데요. 저는 솔직히 너무 좋았습니다. 카이스트 다닐 때 교수님을 따라 몇 번 가보긴 했지만 제대로 관광을 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들떠있기도 했죠. 그런 제 모습에 동서가 혀를 차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형님, 진짜 남 부끄럽게 왜 그렇게 들떠있어요? 무슨 공항 처음 오는 사람처럼?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못 가셨다고 하더니 혹시 비행기 처음 타보시는 건 아니죠? 동서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르니까 마음대로 넘겨짚어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족끼리 여행하는 게 기분 좋은 일 아닌가요? 그것 때문일 뿐인데 그렇게 비꼬아서 얘기할 필요 있겠어요? 고작 제주도인데 뭐가 그렇게 좋으신 건지. 원래 계획대로 푸켓으로 갔으면 아주 날라다니셨겠어요, 형님. 좋은 날 기분 망치지 말고 그만하시죠. 저는 제 말 하나하나에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려는 동서를 무시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넉넉해서 딸아이와 함께 공항을 돌아다니는데 외국인 두 사람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위를 둘러보다 저랑 눈이 딱 마주쳤죠. 빠른 걸음으로 제게 다가오는 외국인을 보면서 저는 급한 마음에 딸아이부터 안아들었답니다. 두 사람은 프랑스에서 왔다는데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했는데 예약 내용과 받은 비행기표가 전혀 다르다며 도와달라고 했죠. 저는 언어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한국어와 영어 외에도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그리고 프랑스어를 할 수 있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죠. 딸아이는 외국어를 하는 제가 신기한지 저를 빤히 보고 있더군요. 도와주고 돌아서는데 동서가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형님, 다들 찾으시는데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랬어요? 전화기를 여행 가방에 놓고 나왔나 보네요. 미안해요. 설마 형님이 저 외국인들 도와주고 있었던 건 아니죠? 형님, 이제는 하다하다 국제적 망신까지 당하실 생각이세요? 아니, 뭘 할 수 있다고 나서길 나서세요? 별일 아니었고요. 도와줄 수 있는 범위의 일이니까 나섰겠죠. 동서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니까 그만하고 가죠.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더니만. 방금 뭐라고 했어요? 무식? 용감? 아니, 들었으면서 다시 묻기는 왜 물어보세요?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비행기 시간 늦기 전에 빨리 좀 움직이세요.
동서는 저를 노려보며 쏘아붙이더니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 앞서 나갔죠. 그제서야 저는 동서가 저를 무시하는 것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전에 딸아이 질문에 답을 해줄 때는 어렴풋하게 짐작하는 정도였는데 그 자리에서는 아주 확실해졌죠. 동서는 제가 무식하고 배운 것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저런다고? 진짜 뒤통수를 제대로 한 대 쳐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어요. 그것이 현실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 말이죠. 저는 좋은 날인 만큼 가족들 앞에서는 그래도 참아보자 싶어서 잘 지내는 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정도를 모르더라고요. 점점 말도 심해지고 비웃는 얼굴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죠. 서방님도 곁에서 말릴 지경이 됐지만 동서는 더 뻣뻣하기만 했어요. 저도 단순한 경고 차원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할 때였죠. 사건이 터진 것은 여행의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머물고 있던 숙소는 정말 야경이 최고였는데요. 숙소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약간의 음주를 하고 있던 때였어요. 술이 좀 들어갔는지 다들 평소보다 텐션이 높은 편이었어요. 그 순간 동서가 먼저 자랑스럽다는 듯이 얘기를 꺼냈죠. 제가 축하받을 일이 좀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도 방금 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례적이긴 하지만 승진을 할 것 같아요. 승진이라니, 아유, 정말 축하한다. 일을 잘하니까 그런 기회도 오는 거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긴 하죠. 대부분 다들 근속 승진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특히 저처럼 7급 정도 되면 위로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요. 재수 씨, 축하드려요. 좋은 일이네요. 그러니까 작은 며느리처럼 둘째 녀석도 승진 준비를 좀 해보지. 뭐 그리 욕심이 없는지. 저는 그냥 지금이 좋아요. 8급이면 충분하죠, 뭐. 제가 그의 이런 느긋한 성격이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그이처럼 구출로 공무원 시작해서 올라가 봤자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이한테는 딱 지금이 수준에 맞아요. 하지만 전 다르거든요. 능력도 있고 앞으로도 쭉쭉 올라가려고요. 서방님을 무시하는 동서의 말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죠. 서방님께서는 어두운 조명에서도 확연하게 보일 정도로 얼굴이 붉어지셨고요. 시부모님께서는 불편하신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하셨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안으로 들어가시고 화가 난 남편은 서방님께 동서를 데리고 들어가라고까지 할 정도였어요. 동서는 자기가 정신이 멀쩡하다고 서방님을 뿌리치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죠. 그리고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그런데 형님은 예서 보면 걱정 안 되세요? 하나도? 우리 딸이 왜요? 제가 뭘 걱정해야 되는데요? 우리 예서 잘 크고 있어요. 아니, 자식은 엄마 머리 닮는다고 하잖아요. 예서가 형님 머리 닮으면 어떡해요?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말하지도 못하는 대학 나와서 그냥 저냥 살다가 주제 넘치는 남자 만나서 애부터 덜컥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 안 되세요? 동서의 말에 가족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자신들이 들은 소리가 뭔가 싶은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딸아이를 걸고 넘어가면서 얘기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동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보고 배운 것이 없는데 어쩌겠어요? 형님, 학교 다닐 때 공부 어떠셨어요? 더럽게 못했죠? 사실 대학도 안 나오셨죠? 괜히 제 앞에서 민망하니까 나왔다고 하신 거 다 알아요. 내가 학창시절 때 공부를 못했다고 누가 그래요? 동서,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은 아니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넘겨짚어서는 다 아는 척, 동서는 자기가 뭐라도 되는 사람 같아요?
형님, 말이 지나치시네요? 아는 척이라뇨? 다 형님이랑 예서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형님이야말로 모르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아, 좀 배우면 되지. 재수 씨, 그만 좀 하시죠. 술지정이라고 들어주기에는 선을 너무 넘으셨어요. 아주버님, 제가 예서 예뻐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주버님은 예서 잘 키우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고 제대로 된 교육을 좀 받아보세요. 매번 이상한 문화센터 이런 곳 다니는데 그런 곳에서 도대체 뭘 얼마나 배운다고요? 제가 예서가 너무 불쌍해서 드리는 말이니까. 재수 씨, 우리 예서 걱정이라고 말끝마다 하시는데 우리 딸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도움 안 되는 걱정은 그만 좀 하시죠. 남편이 이를 앙물고 말하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는지 동서가 헛기침을 하면서 제 시선을 피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동서를 어떻게 해야 한 방에 꽉 눌러줄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 가득했죠. 서방님께 끌려 들어가듯 들어가는 동서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필코 오늘의 이 치욕을 되갚아주겠다고 다짐했죠. 남편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제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동서의 말은 듣지도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굳세게 마주 잡아주고는 괜찮다고 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오고 저는 어떤 방법으로 동서를 물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고 깨달았죠. 공무원, 동서보다 높은 급수의 공무원이 돼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친정 식구들 앞에서 죽어도 공부 안 한다고 했던 지난날의 모습이 생각나긴 했죠. 하지만 지금 당장 동서에게 한 방 먹이는 것이 더 급해졌던 저는 그날부터 바로 서점으로 달려가 5급 공무원 교재를 사서 돌아왔어요. 시험 준비부터 시작할 생각이었죠. 1차 시험을 보니 제 기준에서는 별것 아니더라고요. 영어야 뭐 언제 시험 쳐도 가뿐했고 한국사 자격증이야 따면 그만이고 다른 과목들 넉넉하게 한 달이면 되겠다 싶었어요. 오랜만에 다시 공부를 하려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우선은 시간을 100%다 쏟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 짧은 시간에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조기 졸업으로 카이스트까지 나왔는데 그 정도는 금방 적응했죠. 예전에 공부하면서 행복했던 기분들을 다시금 느끼기도 하고요. 아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제 말에 조금도 공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제 마음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하여튼 그렇게 시작된 공부는 가족들 몰래 진행됐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제가 뭘 하는지 조금도 몰랐어요. 저는 틈틈이 녹음해둔 교재 요약본을 들어가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힘이 든다 싶으면 제게 막말을 했던 동서를 떠올려가며 이를 악물었죠. 동서는 정말 제게도 완벽한 동기부여였어요. 그런 막말을 했음에도 제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던 동서는 아쉽게도 승진에서는 미끄러졌더라고요. 솔직히 그 얘기를 듣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런 심보로 일을 하는데 승승장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동서는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막상 승진도 못하자 엄청 약이 올랐는지 제게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형님, 머리가 나빠서 메모하는 거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시키시는데 그냥 듣고만 계셔도 되겠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동서가 나서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괜히 실수하셔서 저까지 혼날까 봐 그러죠. 뭘 알고 하시는 것은 맞는 건지. 진짜 답답해서. 잊을까 봐 걱정되면 동서가 메모하면 되겠네요.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인내심을 동원해서 동서의 말을 참아가며 대답했습니다. 동서는 자기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느냐며 펄펄 뛰었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당장 사과하라는 말을 무시하고 나가자 동서는 더 약이 오른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솔직히 살짝 속이 시원하긴 했죠.
매번 자기 할 말만 하고 쌩하게 나가버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뭔가 갚아준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걸로 퉁치고 그냥 넘길 생각은 조금도 없었죠. 나중에 합격한 제 앞에서 어떻게 말할지 그날을 상상하며 미친 듯이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도 비밀로 하고는 나가서 시험을 치고 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별것 아니더군요. 오히려 저는 너무 쉬어서 시간이 많이 남을 정도였답니다. 1차 합격자 발표 날 저는 조금도 긴장이 되지 않았어요. 1차 합격은 제게 너무나도 당연했거든요. 그래서 1차 발표가 나기도 전에 저는 2차를 정말 시쳇말로 빡세게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교육행정직을 선택했어요.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는 남편에게만 살짝 고백을 했습니다. 차마 급수까지는 말 못하고 그냥 두리뭉술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무슨 공무원이냐고 놀라면서도 저를 응원해 주었답니다. 남편의 말투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준비 기간도 얼마 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합격하겠나 딱 그런 눈빛이었죠. 2차까지 완벽하게 마치고 난 뒤 저는 합격자 발표일만 기다렸습니다. 2차 합격을 하고 나면 가족들에게 사실대로 모든 것을 얘기할 생각이었거든요. 발표일은 우연하게도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방님께서 외식을 하자고 하셔서 강남의 유명 식당으로 가족들이 모두 모였답니다. 저는 오전에 합격 확인을 하자마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1차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가족들에게 다 고백할 결심을 했기 때문인지 심지어 긴장도 됐고요. 그 와중에도 제 머릿속을 차지하는 가장 큰 생각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동서한테 한 방 제대로 먹일 수 있을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형님,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따라 좀 달라 보이는데? 뭐 그렇죠. 기분 나쁠 일이 없으니까요. 그나저나 정말 음식이 깔끔하고 잘 나왔네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이 많기도 하고요.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저는 동서와는 시선도 맞추지 않고 시어머님과 시아버님 앞으로 평소 두 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드렸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죠. 디저트가 나오면서 저는 드디어 숨겼던 얘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제가 그동안 숨겼던 것이 있어요. 이번에 잘 되면 말씀드리려고 그이한테 살짝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결과가 너무 잘 나와서 꼭 말씀드리려고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번에 공무원 준비를 했는데 다행인지 2차 합격까지 해냈어요. 이제 3차 하나만 남았답니다. 공무원? 2차? 아니, 언제 그런 준비를 한 거야? 아니, 공부하는 모습 본 적도 없는데. 그네야, 축하한다. 아이고, 살림하면서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겠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그랬냐? 그럼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을 텐데. 3차는 무슨 시험인데? 면접만 남았어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3차도 잘 될 것 같아요. 가족들의 쏟아지는 축하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성취감 같은 것을 느꼈어요. 뿌듯했죠. 무엇보다 금방이라도 눈이 앞으로 쏟아질 것처럼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는 동서의 표정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동서가 말하는 것처럼 자세를 잡고 말했어요. 네, 별것 아니더라고요. 6개월 준비했더니 2차까지 그냥 붙던데요. 이 사람이 공부 요령을 아는 건지 정말 교육행정직 5급을 그렇게 덜컥 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5급이요? 아주머니, 지금 5급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의 말에 동서는 깜짝 놀란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동서의 목소리에 시부모님들도 깜짝 놀라셨죠. 저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별것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동서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소리를 질렀죠.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반응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형님, 스카이 나와도 될까 말까한 시험이 5급이에요. 그런 5급을 형님이요? 아니, 개인이 제가 승진해서 떨어졌다고 저를 놀리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런 일이면 그냥 저한테 바로 말씀하세요. 가족들까지 속여가면 뭐 하는 짓이에요? 동서 승진이 미끄러진 거랑 내가 5급 2차 합격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해보고 싶어서 도전을 했을 뿐이죠. 제가 2차까지 합격했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동서 보는 앞에서 확인시켜 줄까요? 형님, 국가고시 조작은 범죄예요. 그 정도는 아시죠? 그러니까 일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싹싹 빌어요. 거짓말해서 죄송하다고. 동서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제게 사과를 하라고 말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졌죠. 동서의 오빠라는 사람이 들어오더군요. 저는 한눈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졸업 논문을 쓸 때 바로 옆 세미나를 담당하던 조교였죠. 귀국하고 지인들이랑 식사를 하다가 한 번도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왔다고 하면서 저를 바라보시고는 깜짝 놀란 얼굴을 하셨어요. 역시나 알아보셨던 거죠. 넌 민경이 아니야? 조민경. 야, 네가 여기 왜 있어? 오랜만입니다, 선배. 잘 지내셨어요? 아, 잘 지내기는. 야, 너 찾는다고 교수님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계신데. 꽁꽁 숨었다고 생각하더니만. 아니,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을 줄이야. 네가 내 동생이랑 형님 동생 하는 사이였더니. 완전 반전인데, 이거? 동서는 선배와 저와의 대화가 이어질수록 얼굴색이 시시각각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많이 놀란 얼굴이셨죠. 선배는 사돈 어른들 표정이 심상치 않다 여겼는지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동안 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숨겼다고 말했어요. 선배를 바로 눈치챘는지 어이없다는 웃음을 흘리고는 다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는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선배가 나가고 나니 모든 가족들의 시선은 제게 집중이 됐어요. 저는 솔직하게 조기 졸업 과정으로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최종적으로는 카이스트를 졸업한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카이스트, 그 유명한 카이스트를 졸업했다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졸업까지 했으면서 그 재능을 집에서 애 키우는 것으로 낭비하고 있었단 말이냐? 그 대학 나왔으면 유학을 가든 연구소를 들어가든 했어야지. 아버님, 어머님, 그게 왜 낭비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상해요. 그럼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졸업을 했었다는 말이야? 그래? 속에서 미안해요. 나름 사정이 있었어요. 난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꼭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도 묻지 않았잖아요. 아니, 난 당연히 전문대 졸업해서 취업 준비생인 줄로만 알았지. 그래서 괜히 학교 물어서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았고. 남편은 이 순간이 믿겨지지 않는지 얼떨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속여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며 괜찮다고 했죠. 남편과 얘기가 제대로 끝나고서야 저는 시선을 돌려 동서를 바라봤습니다. 어지간한 충격이 아니었는지 멍하게 앉아있는 동서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지 동서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을 하고는 앞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반복적으로 동서를 부르자 서방님이 조심스럽게 동서의 어깨를 툭 쳤답니다. 동서, 몇 번이나 불렀는데 왜 대답이 없어요? 네, 형님. 제가 딴 생각을 한다고. 무슨 생각이요? 제가 진짜 카이스트를 졸업했던 것일까 하는 생각? 아니면 그동안 날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순간들이라도 떠올랐어요? 동서는 제 말에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가만히 고개만 숙였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동안 당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동서? 예서 미래가 걱정된다고 하셨던가? 아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주제도 모르고 넘치는 남자 만나서 덜컥 임신부터 했다고도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나 모르겠네요. 그때는 제가 이 형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그동안 동서가 제게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내뱉는 제 모습에 동서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것은 동서만이 아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그런 말들을 들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얼굴을 하시고는 동서를 노려보고 계셨고요. 모든 분위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인지 동서는 급하게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몇 번이나 약속을 했죠. 저는 동서가 그렇게 나오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분위기를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제가 5급 공무원 2차까지 합격했다는 소문은 빠르게 돌았습니다. 연락하지 않았던 교수님마저도 전화를 하실 정도였어요. 교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공무원을 지원했냐고 화를 내셨죠. 제가 언젠가는 학교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과학계가 큰 인재를 잃었다고 무척이나 아쉬워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쩌겠어요, 이제 와서. 제가 3차 면접 준비를 하는 동안 동서는 정말 죽은 듯이 살았어요. 뭐가 그렇게 겁이 났는지 자꾸만 제 눈치를 봤죠. 그때는 왜 그러는지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냥 정말 반성이나 하나, 그래서 저러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죠. 알고 봤더니 동서에게도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합격을 하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동서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서방님께서도 같은 일을 한다고만 했었죠. 알고 보니 동서가 교육행정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5급을 따서 같은 곳으로 발령이라도 받는 날에는 완전 큰일이 난 것이나 다름없죠. 집에서도 형님인데 밖에서는 상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동서가 단단히 겁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겁을 내는 것에는 다른 더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매번 자랑하듯이 말했던 것이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동서는 직장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서방님을 소개시켜 줬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서방님한테 반한 동서가 동료한테 뇌물까지 쥐어주면서 부탁을 했다더라고요. 우리한테 와서는 온갖 고고한 척 잘난 척 하더니 밖에서는 동료들한테 믿음조차 주지 못하고 겉돌고 있었는데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5급 공무원이 된 저는 동서와는 관계없는 곳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의 거짓말을 모조리 알 수 있었던 것은 5급 준비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람이 동서가 있는 곳으로 발령을 받은 덕분이죠. 모든 것을 다 까발려진 동서는 완전히 기죽은 모습으로 숨도 크게 못 쉬면서 시댁에 왔어요. 그동안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들과도 서먹한 사이가 되어버리기도 했죠. 하지만 동서가 겁을 내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밝힐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었거든요. 뭐하러 그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하지만 동서는 제 마음을 모르다 보니 전전긍긍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심술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동서의 그런 모습을 너무 통쾌해서 한동안은 그 상태로 유지되도록 가만히 있었답니다.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뭘 할 수 있겠어요. 다 동서 팔자지. 여담이지만 공무원에 합격하고 나서 저는 친정 식구들과 처음으로 연락을 했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동안 남편이 꾸준하게 예서 사진과 함께 저에 대한 얘기를 편지로 보낸 모양이더군요. 답장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않았던 편지를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제게 예서를 데리고 와서 밥이라도 먹자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공무원 합격했다고 일어나 싶은 생각에 가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연락 온 오빠의 충격적인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반대했는데 너 앞에 나서는 게 쉽지 않았을 뿐이야. 그동안 계속 네 남편이랑 연락하셨고 너 공무원 준비한다는 말도 다 듣고 계셨어.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진짜 내가 아직도 전업주부였다면 과연 그분들이 날 찾으셨을까?
이 말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너 결혼식에도 몰래 다녀오셨고 너희 애서 낳고 병원에 있는 동안 몇 번이나 가셨다. 제 결혼식에 있었다는 말에 울컥 눈물이 올라왔어요. 남편 역시 친정 부모님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셨을 뿐이라고 하면서 저를 다독였죠. 제게 식사를 하자고 하셨던 것도 다 남편 덕분이었고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과 함께 자리를 가졌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다들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혼인신고 후 4년이 넘어서야 정식 결혼식도 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 결실로 제 뱃속에는 새 생명도 있죠. 뒤늦은 허니문 베이비라고나 할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태교에 힘쓰는 중이랍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지금이 제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이네요.